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오다방입니다. 재미있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정보와 재미를 함께 드리는 팟캐스트 오다방,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서혜성 작가 옆에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내 몸살과 감기로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가요? 노안에 시달리느라. 네. 혹시 건강을 위해서 뭐 하시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오창익을 안 만나면 좋아질 텐데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네. 이렇게. 근데 격조 높은 그랬는데. 네, 진짜 오늘 격조가 높아집니다. 저희가 본인은 잘 알 수가 없는데 집안으로 보면 격조는 틀림없이 있는 집. 아니요, 그뿐만 아니라 네. 오다방이 태어난 이래 네. 뭐 여태까지 모신 분들이 다 훌륭하고 정말 우리 사회 중요한 분들이었는데 가장 거물을 모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집안은 뭐 대한민국 최고고요. 네. 개인은 그러니까 아닌가요? 개인도 그렇고요. 개인이 거물이고 집안은 뭐 저는 진짜 우리 할아버지 뭐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십니다. 짜자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목소리도 좋으시네요. 요새 바쁘시죠?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 바쁘지 않습니다. 무슨 일로 제일 바쁘십니까? 경제책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오늘 모셨으니까 네. 정말 얘기해보는 건데, 독립운동가 집안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있습니까? 옛날에 누구죠? 그만두신. 이종찬 의원. 아니, 이종찬은 같은 뭐 형제시니까 뭐 그렇고 말고, 그 말고 누구 한 분 더 있었는데, 왜? 네, 지금 꽤 있습니다. 네. 본인 주장에 따르면 김을동 의원. 김을동. 그런 이제 뭐 이렇게 아니다. 네네. 주장하는 분도 있기 논란이 때문에. 있으니까. 논란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우리 당의 정호준 의원, 정일영 할아버지. 네. 또 누가 있습니까? 박지원. 강조학생운동. 예. 아버지 하셨다고. 굉장히 그러니까 드무네요. 네. 새누리당에는 안 계신가요? 아까 말했던 그분. 논란이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정신대로라면 그래도 뭐 한 2분의 1 많게는 아니면 작아도 3분의 1 정도는 그 집안에서 뭐가 우리 헌법 첫 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 국민은 이 현민운동으로 탄생한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한다 그랬으니까 뭐 그래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군요. 그 산업은 그 정도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글쎄요, 독립운동 하고 나면은 뭐 3대가 망한다고 그래서 그랬는지요. 예. 되게 이제 살아온 생활이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 하다 보면 이제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교육도 못 받고, 우리 이제 그 학벌이나 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을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대대가 좀 비난하게 어렵게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삶 자체가 너무 이제 팍팍하고 삶 자체에만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요. 네. 평소 알고 있던 이종걸 원내대표하고 다르게 시작부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 독립운동가 이 집안 얘기 나오니까 대본의 버전이 침통, 침울, 뭐 우울 이렇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이게 거기다가 그러니까 좀 화가 나네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독립운동가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우당 이회영 선생이시니까 사실 자손들을 자식들을 건세를 못하고 뭐 할 수 없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싸우는 상황,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결국 그리고 순국하셨으니까 그럼 자손을 못 돌보더라도 그 다음에 해방이 됐잖아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가 계속 됐다면요 독립운동가 자식들이 뭐 3대를 가든 4대를 가든 비난하고 교육도 못 받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할아버지가 못 돌봤으면 아버지가 못 돌봤으면 국가가 돌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자손이라고 해방되고 나서 안돼 감시받고 오히려 저희 큰아버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이제 할아버지도 그렇고 큰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고등교 형사였던 그 감옥에 집어넣고 거의 죽이다시피 했던 그 일제 고등교 형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형사가 돼가지고 그 항일운동 출신 할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네. 큰아버지 집을 지키더라는 거죠. 이런 XX네요, 정말. 지키는 게 이제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아나키스트를 또 항일운동한 사람 중에서 또 공산주의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이렇게 덧씌워가지고 그렇죠. 이제 감시했던 거고. 아니, 그렇다고 북한에서도 대접을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나키스트들은. 근데 사실 뭐 공산주의 운동도 아니지요. 그렇죠. 요새 이제 좀 알려져가지고 더 치열하게 민족 진영에서 싸운 이제 그런 공적이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씩 나오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항일운동 했던 분들 또 뭐 백범 김구 선생도 사실은 정적이 돼버려서 그렇죠. 암살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네.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1894년부터 운동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잠깐 감옥 사시고 또 탈옥하셨고 그랬는데 현상금이 정말 수십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오사마 빈 라덴 나오기 전까지 가장 현상금이 비쌌던 분이 김구 선생하고 우리 그 누굽니까 아나키스트 무정 여기 그 의열단 하셨던 견몬봉 선생이 제일 많았는데 그걸 깬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해방되고 돌아오셔서 3년 좀 지나서 사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일제가 그토록 죽이고 싶어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못 죽였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인 손에 죽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을지 김구 선생의 삶을 보면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이름 정도 있는 분들은 거의 못 살아남으셨죠, 사실은요. 세월이 지난 탓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그 부이 할아버지라고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저희 할머니의 아저씨 뻘인데 그분이 대한제국의 이제 마지막 그 군대의 장교 부이였던데 그분이 이제 할머니하고 이런 이제 결혼 관계가 되니까 이제 사돈이죠. 사돈이자 할머니라는 것은 오당 이영 선생의 사모님이신 이은숙 선생님. 네네. 한산일 씨. 네네. 이관직. 예. 이관직 선생님 따님. 예. 아니, 이관직 선생이 이제 중매를 썼죠. 아, 예. 그분이 어찌 보면은 그 우당 할아버지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가장 가까이서 이제 모셨던 분이라고 해요. 네. 동지자. 근데 그분이 이제 대한제국에서 정식의 군인으로서 이제 훈련도 받고 그런 분이라 신흥무관학교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제 군 훈련 대장이고 또 그 삼지대장을 하셨던가요? 그래서 광복군에 있어서는 또 아주 훌륭한 무사였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떻게 정말 용케 목숨을 이제 보존하셔서 해방이 되셔서 이제 오셨죠. 저희 집에도 자주 오셨어요. 그 정도면 전쟁 영웅 아닙니까? 그렇죠. 항일운동의 빛나는 영웅이죠. 근데 할머니를 찾아오실 때 이제 저희 집에 오는 아주 갓쓴 꾀죄죄한 그야말로 시골 노인으로 기억이 돼요, 저한테. 청취자를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솔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구한말 대한제국에서 부위라고 하는 그 군 직책을 하셨는데 장교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오당 선생하고 군대 해산하면서 군대 해산했을 때 이제 독립운동의 길로 나섰는데 그때 이제 오당 선생의 부인이 되시는 이은숙 선생님을 소개해 주신 같은 한산 이씨 집안에 계신 분이시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분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까지 가셔서 거기서도 이제 그 장교로서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광복군에서도 활동하셔서 귀국하셨는데 나 이종걸이 어렸을 적에 보았을 적에 그 할아버지는 정말 별로 안 보고 싶은 할아버지였다. 꾀죄죄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용돈이나 좀 받아가셔야 돼요. 용돈을 받아가셔야 되고 용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집도 초가집인데. 그래서 방을 옮기는 그래서 안방을 내어주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 가는데 무슨 주인인 양 행세하다가 가는 그런 할아버지여서 올 때마다 사실 저 할아버지 언제 안 오시나 이럴 정도였는데 그 실은 알고 봤더니 진짜 훌륭한 독립운동가였더라.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니까. 그게 독립운동가의 현실, 살아남은 독립운동가의 현실이더라. 그 말씀이신 거죠. 50년대, 60년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취급받고 네. 정말 영웅이어야 될 분들은 가장 미천한 존재로밖에 될 수 없었던 우리나라 사정이 네. 아주 그냥 정면으로 눈에 그럼 어렸을 때 본 진짜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네요. 진짜 이럴 때 드라마가 이럴 때 연속곡 같은 얘기. 그러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주 그지 같은 드라마. 네. 사실은 이런 게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제가 집에 경계에서다 그래도 썼는데요. 네. 제가 좀 어리실 때 한 5살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네. 그분은 갓을 쓰고 오셨으니까 네. 갓에는 이가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이게 상투를 틀면 이가 꼭 살았어요. 이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젖비린내나는 그 겨드랑이에 그 부의 할아버지가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가 이제 딱 껴가지고 제 내 몸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좀 과잉 행동을 하시면서 그 있던 장들을 막 밖으로 내놓고 이제 그것이 되게 좀 괴로움이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막 손을 이렇게 막 하니까 딱 보니까 이 겨드랑이에 그냥 이가 쫙 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부의 할아버지 소행인 거죠. 갓쓴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를 퍼뜨리고 가신 거예요. 독립운동에 그 전기를 물려주신 게 아니라 이를 물려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 할머니한테 저는 그런 어린 시절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막 가구를 막 내서 이제 막 소독하고 이런 것이 일종의 시위하셨네요. 할머니한테 불편한 할머니가 바로 독립운동가신데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오셔서 그러면 할머니가 이윤석 선생님이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서간도 시종기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여성 독립운동사의 가장 빛나는 책 신흥무관학교가 무엇을 했는지 알게 된 것은 사실은 서간도 시종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신흥무관학교가 어떤 학교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흥무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봉오동 전투와 성산 전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력군대가 그 학교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손자인지 모르겠네. 저는 객관적인 지식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윤석 선생님께서 독립운동가는 아셨어요? 어디서 성장할 때 내 할머니가 독립운동가였다. 이런 거 혹시 알았습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제 앉혀놓고 자장가를 불러주시면서 이제 재울 때도 항상 비로봉에 뭐 두 호랑이가 살았는데 호랑이가 이제 사람이 되면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전설 얘기 해주셨지. 할머니의 무용담, 할머니의 가장 자랑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볼 때는 할머니한테는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항일운동의 영웅적인 정말 역사적인 장면은 할머니한테는 괴로움이고 그건 절대로 자랑스럽지 않은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된 나라였다면 그래서 텔레비전에 막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렇죠? 할머니 얘기 할아버지 얘기가 드라마로 이미 50년대부터 막 제작되고 영화도 몇 편 쏟아져 나오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무리 고통이 있었더라도 손주를 무릎팍에 앉혀놓고 그런 얘기 텔레비에서 봤으니까 그렇죠. 야 옛날에 이러고 정말 우리가 어렵게 찾은 나라다. 이 나라 한번 제대로 키워보자. 너희 할아버지는 이렇게 나라를 구하셨단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자장가에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호랑이 얘기만. 전설 얘기하시고 비로봉 얘기하시고. 좀 웃지만 정말 미치겠네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버님이 할머님께 그 예전에 그런 글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써보시라고 이제 이런 화선지에다가 책을 만들어 주신 게 바로 그 서간도 시종기의 원본이군요, 그것이. 그걸 그냥 일필의지로 쭉 써 내려가신 글이 바로 이제 그거였는데 거의 아무 참고 자료 없이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신지 그래서 제가 말씀 들은 것처럼 그때 당시에 항일운동가들은 다 이제 태워버리고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기억력을 기억 뺏기 오직 자기 기억만 자기가 살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기억밖에 없다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셔가지고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쓰신 글이 연대기 뭐 장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헌 고증을 해보니까 다른 자료랑 맞춰보니까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걸 보고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할머니 그 서간도 시종기를 보고 놀라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 있게도 서간도 시종기를 한번 볼 일이 있었습니다. 원본을 그 화선지에 쓰여진 볼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른바 이제 띄어쓰기가 없는
왜냐 이분들 네, 띄어쓰기 그렇죠. 생기기 전에 네, 이제 네, 망명하신 네, 분들이니까 그래서 띄어쓰기가 없이 그리고 새로 쓰기. 새로 쓰기 네. 처음부터 끝까지 붙여 쓰는 네. 그 붙여 쓰기 그러니까 그림으로 치자면 그래픽으로 치면 첫 글자에서부터 끝까지 글자가 붙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쓰셨는데 그리고 약간 중간에 고치신 거 몇 군데 빼놓고는 네. 정말 일필로 쓰신 거예요. 정말. 아. 그건 누가 뭐 어떻게 수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쓰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량을 그냥 쫙 그건 이제 쓰신 겁니까? 아니, 들으셔야죠. 네, 그러니까. 손자가 증언을 하셔야 네. 돼요. 이게 이제 좀 지금 A4 용지의 2배쯤 되는 네네네. 큰 화선지에다가 이렇게 아버님이 접어주신 그 세로의 그 칸. 네네. 칸에다 채워서 이제 쭉 써 나가신 게 이제 여러 책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고로만. 초보래. 그럼 초보는 그대로 이제 옮긴 게 하나의 책인데. 네. 그 책에- 어마어마한 거네. 지금 우리 글 하나 쓰려고 해도 그렇죠. 고치고 또 고치고 뭐 검색해봐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날짜도 맞춰보고 해.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만을 전달하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일 수 있는데 거기에 꼭 이분이 소회를 피력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신 거예요. 가령 한데 뭐 기억나는 게 가령 겨울을 나는데 그 우당장은 오시지 않고 남편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네. 우당장. 호 뒤에다 장이라고 붙여서 한 번 더 높여 줄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당장은 오시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작은 데 가고 학생들이 또 몇 명 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또 거기 같이 일하는 열 몇 식구가 강냉이 한가만 이렇게 하고 겨울을 나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런데 그렇게도 살면서도 절망하진 않았다. 다 이렇게 자기 소회를 딱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사실만 쓰는 건 좀 어렵지 않은데 딱 그 소회를 요즘 말로 한 패러그래프마다 당신은 소회를 딱 남긴 거예요. 근데 고모님도 고모님에 대해서 언제 한번 인터넷에 네.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고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 규자 숙자. 네, 이규숙 선생이 어렸을 적에 이제 무기 운반책이었다는 거예요. 소녀니까 이제 몸으로 네, 못 만질 거 아니에요. 영살 때 1910년생이니까 네. 영살 때 망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우리 조선 반도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삶의 시작은 만주에서 시작한 아버지 거니까. 따라서. 네. 중국인과 같은 이제 네. 중국어 발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감시가 좀 덜하니까 네. 무슨 무기를 운반하거나 그럴 때는 그 어린 열 몇 살짜리 어린애가 이제 온몸에다가 다 무기를 달고 좀 운반하고. 자의로요. 자기 뜻으로. 아니, 물론 아버지가 시키기도 했겠지만 물론 그렇겠죠. 본인이 동의하고 그때는 나중에 많이 성숙했던 것 같아요. 열 몇 살짜리도 네. 아주 성숙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만세운동할 때 이럴 때도 어린 사람들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가령 이제 배신자들 처단하고 그럴 때 네. 이제 이 어린 학생이죠. 그 당시 이규숙 이규숙 선생. 학생이 이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예쁜 아. 중국어 입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학교의 친구의 아버지가 여기 산다. 이제 그 사람 일정이에요. 네. 그러면 그 밀정을 이제 찝어주는. 주라. 그러면 이제 아니 안에 공간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나중에 우리 운동까지 그렇죠.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네. 걸 하거나 나중에 남편이 되신 장혜평 선생이 이제 은행을 털러 갔거든요. 그럼 은행을 털러 갈 때 먼저 이제 일제시대 때. 예쁜 옷을 입고 일제시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은행을 털러 가는 거예요. 진짜 이게 사실입니다. 네. 말 타고 네. 흰말 타고 촥 은행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먼저 가서 은행이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몇 명 어디 앉아 있고. 그렇지. 그걸 이제 이윤숙 선생이 이제 이윤숙이 아니고 이제 이규숙 선생이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남편이 된 거예요. 이제 장혜평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이제 그래서 정말 그 돈을 또 해오고. 근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위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딱 적임이. 통하기도 했겠네요. 예.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분 정치인이고. 정치인도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인이에요. 네. 이거 하나만 여쭈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자 국회의원이 300명 대충 있지 않습니까? 뭐 한두 명 빠질지 몰라도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독립운동가의 핏줄이라도 조금 되는 사람들이 뭐 1%, 3명, 4명 있을까 말까. 근데 이제 우당 이회영 선생 또 이시영 선생 이런 집안의 분은 이종걸 의원이 유일하시잖아요. 좀 무거운 자리. 부끄럽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잘 못한다, 뭐 이런 뜻. 네. 근데 굉장히 무거운 자리시네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 정치인으로서 뭘 해야 되는 목도 있지만, 할아버지가 늘 뒤에 계시는 것 같을 거 아닙니까? 항상 제 빛 같은, 근데 또 저한테 저 하늘에 있는 빛, 태양 같은 빛 같은, 그러니까 항상 부담과
두 가지 의미에서 빛이자 이지다. 그렇죠. 라이트 이자 뎁. 영어 하시네요. 아니, 아까는 자기가 영어를 하지 않았어. 근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여기서 정치인 이종걸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다. 우당 이혜영 선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의 가장 큰 부자였다고 하는 우당 이혜영 선생 여덟 형제가 한국을 따라가서 여덟 형제 중에 한 분이 살아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이시영 네,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이시죠. 네, 그리고 다섯 형제는 독립운동 과정에 산화하셨는데 그분들 가장 힘을 모아서 열심히 했던 일이 만주에 있는 삼원보에 있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신흥무관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초기 독립운동의 조직적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성산이나 봉오동 전투가 가능했다. 그 집안인데. 그리고 3.1운동 나자 바로 그 운동이 전개되던 때 4월 11일 이럴 때 상하이에서 임시의정원 만들 때 회영, 시영, 두 분 다 참여하시고. 의정원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시영 아웃님은 또 법무총장, 초대하시고,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집안, 그 몇 분 안 되는, 그 멤버 중에 하나씩. 그런 분이신데, 해방이 되고 와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독립운동. 동네에서 이나 뿌리고 다니는 분들, 그리고 방도 내줘야 되고. 이혜영 선생 후손이니까 잘 자랐을 것 같은데, 결국은 초가집에서 계속 성장했다. 그런 말씀. 그런데, 얼핏 언젠가 들으니까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다고 그러는데 초가집에 그럼 피아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피아노 쳤다는 얘기여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디 집회에서 피아노 치고 그러는데 저희 어머님은 여주에서 이제 자란 분이신데 여주면 땅이 넓은 곳인데요. 여주에 그래도 큰 땅을 가지고 계셨던 그 변궁댁이라고 해서 아마 그분 몇 분이 이제 공주였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거기 받은 사익 땅을 기초로 해서 상당히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좀. 이 집은 우리 집하고 좀 많이 다르네요, 그죠? 거기 집은 어떤데? 공주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어머니는 집안 좋다고 외할아버지가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보냈던 모양이에요. 백사공파 집안이다. 그러니까 가거라. 이렇게 된 거구나. 그냥 시집을 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가난한 집에 당했군요. 당했어. 집안 좋다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세가살이도 막 시위도 하시고 이런 줄은 몰랐다.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런 로직이 조금 다른. 뭔가 이제 좀 근대화에 대한 열망도 많으시고 또 좀 못 살아도 잘 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수도 있고. 이제 아마 외갓집에서 빚을 얻었는지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피아노를 사가지고 오신 거죠. 피아노가 하나의 기준이었죠 사실. 피아노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였죠. 있는 집 없는 집. 근데 뭔가 안 맞는 게 안양 전체는 피아노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아니 그러면 초가집에 피아노 쳤다. 안양 전체에 피아노 하나 있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서울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아무튼 초가집과 피아노 재밌네요. TV는 없었습니다. TV를 보려면 기밀 TV 보려면 저 한 시간 가는 거리에. 근데 사실은요 피아노가 텔레비 몇 대 값이거든요. 몇 대 정도가 아니죠. 좀 더 내려가면 서혜성 작가 동네 가면 집도 샀어요. 피아노 안 돼가지고. 자기가 장충동 살았다고 되게 시위하거든요.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고 되게 차별하는. 그래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셨고. 그다음 이제 중학교가 이렇게 뺑뺑이가 되면서 어머님이 또 서울로 중학교를 보내게 된 게 이제 예원학교에. 예원학교 다니셨어요? 피아노를 좀 치다가 어떻게 이제. 그 예술을 전공하는 학교 아니에요? 예원학교는? 그렇죠. 피아노 잘 쳐야 들어가는 학교. 이제 안양에서. 그때는 그 피아노 실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피아노 이따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 안양에서만 그렇지.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으니까요. 그렇구나. 전국이 다 오지, 서울. 예원은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이화여고 앞이니까 거기가 꽤 멀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차 통학도 하고 그러면서 예원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어린이 바이엘 상권 학원 치신 실력은 아니네요. 예원학교를 가셨으면. 이제 피아노. 체르니 몇 번, 30번. 그러니까 체르니 100번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30번, 40번, 50번인데 아마 한 50번까지는 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지금 이종걸에게서는 떠올리기 어려운. 체르니 이런 얘기하니까 어색하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있는 성장기도 태어나기 전에 집안도 재미있지만 태어나신 뒤에도 초가집에서 피아노를 쳤다는 것이 흥미롭게 하네요. 그런 게 아닐까요? 어머니의 자존심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꼭 허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인간에게 늘 새로운 세계로 향해가고 싶은 도전 그런 것들을 이종걸에게 심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어머님이 저한테는 좀 그런 용기와 희망을 가난이지만 그래도 꿈을 가져라. 예, 잘 사는 사람한테 기죽지 마라. 그랬군요. 제가 이제 외갓집에 가면은 거기는 풍토가 아주 다릅니다. 외갓집은 아주 아주 잘 사는 네. 변궁댁. 예, 변궁댁 이모 여러분 계신데 이모 외삼촌 이런 분들이 그 외삼촌 한 분은 뭐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이고 일본 대학을 다니시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도 좀 뭐 좀 가진 게 있는 이제 그런 외갓집인데 거기 가가지고 약간 꿀리는 것 같으면 제 올 때 아주 두들겨 맞고 내 입맛 왜 그런 짓 했냐 이러면서 외갓집 갈 때도 옷도 잘 입혀서 갔겠네요. 뭐 그 집안이 그 양반이고 또 독립운동한 집안인데 좀 잘 산다고 해서 꿀리면 안 된다고. 어머니 훌륭하신 분이네. 오늘날 어머니 상전에 계시죠? 네. 오늘날 이종걸이 건강은 안 좋습니다만. 네, 어머니가 많이 만드셨네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종걸 어머니 작품이네. 감사해라.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이제 30년생이시니까. 7 되셨네요, 우리 나이로. 네. 그럼 뭐 또 건강하게 또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어머니께 한 말씀 하십시오. 아마 못 드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시니까. 네. 그러세요? 네. 가끔 가다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이렇게 제가 앞에 이렇게 창문 앞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는데 걷지는 잘 못하시고. 그럴 정도로 몸이 안 좋으세요? 안 좋아지셔서 잘 듣지 못하실 텐데 어머니 아들이 그래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잘 성장해서 딴 사람들한테 욕 안 먹고 어머님 생각하시는 거에 10,000분의 1도 안 되지만 그러나 사랑 구실 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다 그게 아니 소박하지만 우리 그냥 보통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좀 알아줬으면 또 인정받고 싶고 뭐 이런. 그런데 이종걸님께서 한 가지는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종걸 옹이라고 하셨어요. 이종걸 의원.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한 가지를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요? 욕 안 먹고. 그게 걸리셨어요? 저도 사실 그 얘기했다가 아이고 좀 이거 딜이 먹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욕을 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제가 민변 변호사 할 때부터 이렇게 멀리서 뵙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뭐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나쁜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터넷에 뭐 특히 트위터 이런 데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잡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요새 교회나 성당 가면은 어떤 분들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유 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막말하냐고 그러면서 야단 맞으시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한번 또 저한테 왜 대놓고 그때 왜 그랬냐고 그런 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잘 몰랐던 분들도 요새 조금 이제 원내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언론에도 좀 나오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하는 게 이제 알려지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그렇게 험한 욕을 했구나. 그리고 요새 이제 담화가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절치 않은 담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때를 쓴다고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아마 또 그 말 가지고 또 우리 동네 이제 경로당의 어르신들은 또 아마 종편 TV 보고 이종걸이 또 저런 얘기했고 야단 또 치실 것 같고 그런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욕은 사실 좀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여기다 표 떨어지는 건데? 아니 뼈가 좀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뭐 무슨 뭐 표현이 좀 거친다든지 뭐 그건 뭐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고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그다음에
어떨 땐 손목 잡아주고 어떨 땐 발목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상하게 가는 건 문제 제기하고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문제 제기를 잘 안 하는 거 아니냐, 야당이 잘 안 싸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매일 그래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할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저한테 네네. 주어져서 그럴 때 원내대표로서는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네. 우리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민생 파탄 삶의 정말 이 질곡을 대통령이 그렇게 모르실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네. 야당이 그런 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나서서 하게 되면 어떤 때는 이제 대변인도 얘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저 혼자만 했을 때가 있죠. 그러면 네. 이제 저 혼자 야단을 맞죠. 욕을 먹고. 혼자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아니? 난 사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누적된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딴 사람들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야당은 원래 대통령하고 여당 공격하는 게 직업 아니에요? 네, 여당 공격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격하는 직업 아니면 그것이 이제 결국은 그 권력의 어떤 감시, 견제, 그리고 타락을 막게 하는 그런 것들의 역할일 텐데. 그런데 사실 국민들이 가장 실망하고 있는 건 야권의 분열이 아니거든요. 야당답지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야당과 여당이 구성돼서 이제 국회가 이루어져 있는데 뭐 국회가 요새 국민들한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진 못합니다.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잘못한 데는 여야가 사실 손발을 못 맞추는데 그 여당이 너무 대통령을 이제 둘러싼 청와대의 그 지시에 그대로 그냥 매여 있기 때문에 도대체 국회가 정말 완전히 통법이 돼버렸습니다. 통법부. 그러니까 다수 여당이 대통령의 말에 그냥 그대로 됐으니까 그야말로 삼각의 그 안정된 그 권력 분립이 깨지고 인권 분립이 돼버린 거죠. 저희는 이제 소수당이 물론 이제 100명이 넘는 소수당이니까 저희도 사실은 그걸 100% 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네. 어제 그 3호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때 저는 제가 나서서 사과했어요. 네. 저도 잘못했습니다. 그거 대통령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돈은 없는데 돈 있는 것처럼 해서 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나라 책임이 있는데 나라에서 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 이행하지 않은 것은 탓하지 않고 없는 돈 가지고 교육감들 보고 그거 2조 1,000억을 쓰라고 그러니까 못 쓰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그 비판을 거꾸로 하시니까 네. 그거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거기 뉴스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감들한테 주라는 거 보니까 지금 전국의 교육감이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사실은요. 아니 소속이 아니라 진보 성향. 진보 성향 소속이잖아요. 네. 당적은 없습니다. 네, 당적, 맞아요. 그러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뭐 정치 일선에서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걸 얘기는 안 합니다만 2011년에 잘못된 예산 축에 의해서 이 정도 4년 뒤에는 이 정도 돈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산상 이제 세금을 내서 돈이 거칠 거다라고 생각해서 교육감들에게 이 정도의 돈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누리과정을 쓰라.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돈이 거치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거의 10조 이상 차이가 나는 예산과 버짓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른 방향으로 아예 그걸 없애든지 그러면 3호세 무상보육을 없애든지 아니면 하게 되면 그건 다른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감들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논쟁 속에 있을 때 야당도 저희들 그거 국회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 저희 잘못도 있기 때문에 야당도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이 구성되어 있는 그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게 만든 그 주책임은 정부 청와대에서 그것을 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걷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길을 써도 못 준 것이죠. 그렇죠. 근데 결과 책임은 저희들도 같이 있다는 이제 그런 사과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으로 볼 때 보면 국회 탓
또 법이 안 된다고 하는 탓을 하는데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 탓, 법률 탓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어요. 네, 처음 탓. 탓입니까? 탓통령입니다. 탓통령. 그래서 사실 그건 자기 정치적 무능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요. 탓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국회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게끔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사실은. 양보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궁금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렇고 오창익 국장은 만나봤다고 그러던데. 그건 인간 박근혜. 저 같은 사람 본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 대통령 이전에도 보신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실 국회의원이니까 여러 번 보셨겠죠. 상임위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한번 본 적은 한 10여 년 전에 있었는데. 상임위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무슨 상임위였습니까? 그때 과학기술정보통신이 한 몇 달간 같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법사위 있다 그러고 하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제가 쉬운 거 그냥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그때 만난 박근혜, 국회의원 박근혜 능력 있어 보였습니까? Yes, no. 별로 그렇게 한번 뉴스 나오겠네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지금은 많이 노련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노련해진 겁니까? 이것도 이제 지난번에 그 청와대 가서 이렇게 이제 두 대표, 양쪽 대표, 저를 포함한 원내대표 이렇게 양쪽에 놓고 이렇게 이제 있는 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전에보다 훨씬 부드럽고 아주 그렇게 귀에 들어올 수 있는 수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다. 수첩을 그대로 읽더라고요. 읽는데 그건 변함이 없네. 여전히 수첩 공주인데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이렇게 유려하게 설득력 있게 잘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요.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다가 아니라 유려하게 설득력 있게 잘 읽는다고 하니까 참 묘하네 어감이.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보고도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런데 사실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래 하셔가지고 근데 모두 발언을 조금씩만 한 줄 알았는데 그 모두 발언은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져온 자료를 그렇죠. 해야 될 얘기를 해야죠. 다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박근혜 대통령만큼 읽은 거 시간이. 그러니까 언니 앞에서 맞짱을 뜬 유일한 사람이군요. 저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제 저보고는 말씀도 잘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때 읽었습니다. 특히 대통령 앞에서는 읽어야죠. 읽는 게 사실 도리에서 막는 거 아닌가요? 준비된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할 얘기. 준비된 그냥 담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기 위해서 읽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대변인도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때 대변인이 안 들어갔죠. 못 들어오게 했고요. 이례적이네요.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두 분이 있었는데. 아니 그럼 이제 당에서는 당 대표와 원내 대표만 들어간 겁니까? 이쪽에서는 누가 받아 쓰는 사람이 안 들어갔네요. 네, 그래서 제가 서기가 됐습니다. 와. 저는 읽으랴. 쓰랴. 와. 그래서 저를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그래도 고용한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좀 녹음을 좀 해도 됩니까? 그랬다가 아주 그냥. 청와대를 뭘로 알고 그럽니까? 맞아요. 나왔잖아요. 청와대를 뭘로 알고 그럽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국민들은 이제 며칠 전에도 대통령 기자회견 했습니다마는 기자에게 질문 주고 대답하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국민 앞에 노출된 적이 없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시절이나 대통령 시절에 어쨌든 청와대 가서 한두 시간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준비된 원고는 읽어도 대화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느끼는 그냥 사람으로서 박근혜 어떻습니까 느낌이? 저도 모르고 오창익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거든요. 국회 예전에 그 유승민 대표도 막 그냥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건 여쭤보려고요. 그 정도의 그 아주 제가 한 번 또 마리아 테레지아, 마리아 앙뚜아네트 얘기하다가 아주 철혈 여왕과 같은 아주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마리아 테레지아죠. 네, 마리아 테레지아. 근데 그 앞에서 뵙는 분은 이렇게 체격도 크지 않으시고 이렇게 쏟아마시고 또 항상 얼굴에 미소를 끊지 않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항상 눈웃음도 잘 치시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크게 긴장감을 주지 않는 정도의 이렇게 좋은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장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사성은 밝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옷 잘 입는 것처럼 맵시는 굉장히 얼굴 맵시도 좋고 옷 맵시도 좋고 좋으신 분이다 그런 말이시네요. 그 좋은 인상으로 이제 한몫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중요한 건 인상이 아니라 대통령 말 속에 담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타고 다니도 괜찮고 화장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화장자라는 사람은 모델이라고 따로 직업이 있잖아요. 한복 잘 입은 모델은 또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가장 잘못하고 있는 점 한두 가지만 꼽아본다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정말 만약 친구거나 또 아주 개인적으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거나 그래서 그렇다면 추가하고 싶어요.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면 정말 이거 한두 개는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이건 진짜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또 실수할까봐요. 네. 인간적인 조언이라도요. 아니, 근데, 최근에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그 국회에 대한 이제 비난과 그 비판과 그리고 국회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비난, 탓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본인을 대통령 당신을 이렇게 막 높이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나서서 제가 그 비판하는 저한테도 사실은 괴로운 정말 이거 소모적인 일이니까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 안 할 텐데.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노고를 좀 이해해 주십사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이종걸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멋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더구나 그게 이명박 정부 이래 최초로 합의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근사한 합의. 합의는 매번 보죠. 근사한 합의. 근사한 합의인데 더구나 숫자도 299명 중에 한 200한 장학금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240명 정도가 서명을 다 해가지고 그렇다. 국회법 개정해야 한다. 합의를 딱 한 그 순간 나 이종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청취자들께 좀 도움 말씀을 드리면 국회의원들 저희도 이제 법에 관여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진짜 좋은 법을 만들고 우리 장발장법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법, 장발장법. 그래서 예를 들면 벌금을 현찰이 아니라 카드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법무부 시행령 가서요. 이거는 땡땡 회사 카드로만 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입법의 취지가 굉장히 제한되고 심지어 본질이 왜곡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의정 활동하시면서 많이 보신 거잖아요. 내가 국회에서 법 만들어서 보낼 때는 이런 취지에서 이런 사람들 살려보자고 한 건데 거꾸로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게 시행령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드디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여야가 합의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발의를 이종걸 원내대표가 했다는 거죠. 유승민 대표 손을 유승민 잡고. 대표에게 발의 제안을 한 거고 여야가 야당은 100% 성의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참 중요합니다. 세월호 아닌가요? 계기가. 세월호법 시행령이 세월호법에 저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관해서 유승민 대표도 많은 토론 중에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시행령이 있을 때는 국회가 법을 제정한 국회가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걸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교정할 수 있는 정정할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국회법에 넣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1년 반 동안에 걸쳐서 세월호법을 만들자는 논의를 계속 해왔는데 그것이 실제로 어렵게도 만들었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작 그 행정부로 넘어가니까
그 하위에 일종의 집행하기 위한 절차로 있는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영은 세월호법이라는 모법의 취지하고 다르게 이미 되고 있더라. 너무 지나치게 시행령이 이미 이 법과 다른 법처럼 시행되고 있더라. 그러니 이 모법의 취지에 지나치게 어긋나면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국회에 권능으로 집어넣자라는 것을 여야가 결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헌법 원칙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헌법 아래 법률이 있고 법률 아래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아래 이제 시행 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 규칙이 있는 거죠. 그런 법의 그 외계 질서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게 잘못한 건지는 몰랐습니다. 잘못 안 했었어요. 아니 잘못 안 했어. 서적하는 제일 잘한 거라는데. 네. 그런데 그걸 동의해준 그 유승민 맞아요. 그걸로 날라간 거죠. 그걸로 그거로. 인해서 완전히 거의 그냥 몰살당하듯이 끄집어내버리는 그 대통령의 힘을 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여태까지 배워온 법률 지식, 법률에 대해 법률가시잖아요. 책이어야 되는 그 헌법에 관한 그래서 제가 헌법 좀 배우십시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가 또 막말했다고 야단 맞고 그랬죠. 그게 왜 막말이에요? 아니, 공부해야죠. 헌법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공부해야죠. 했다가 또 그냥 뭐 신문에 크게 나오고. 아니 대통령이 아니 궁금한 게 제가 국회의원 처음 초선 됐을 때가 몇 년도시죠? 2000년? 2000년입니다.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되면 그래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종걸 변호사는 저도 자주 뵀는데 여러 가지 인권활동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괴롭혀드렸어요. 그때 막 심부름도 시켜드리고 그냥 시켜드리면은 서울대 우조교 사건 하셨죠. 그리고 부천서 또 하셨고 부천서 선거문 사건 하셨고 뭐 그런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사실은 뭐 박원순 변호사랑 같이 열심히 많이 뛰셨고요. 박원순 변호사만이 아니라 민변의 에이스였는데요. 천주교 인권위원회에도 에이스셨고 하여튼 그런데 가톨릭이시죠 종교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법을 아신단 말이에요. 공부도 하셨고. 법대를 두 번 다니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아셔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종걸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된 건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법을 배웠더라도 거꾸로 이상하게 배우거나 막 공안적 시각으로만 해석을 한다거나 친구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거나 또는 농담이에요. 이 방송 취소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황무구 전혀 헌법에 대해서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도 사실 국회의원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되고 있고 오역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건 물론이고 그럼 국회의원이 되면 헌법 공부할 시간을 줍니까? 의원들한테 알아서 하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헌법 공부할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공부해야 됩니다. 그거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무슨 선생을 모셔다가라도 대한민국 역사도 공부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들은 국회의원도 그렇고 특히 대통령은. 뭐 강사 한 명 추천하셨습니다. 헌법 강사. 누구요? 한홍구. 아니 그 한국 현대사 강사. 아니 헌법에 대해서. 네, 헌법에 대해서 임정 헌법에서부터 한홍구 선생만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헌법을 많이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조차도 저는 그때 그 수도 서울이 관수법의 그러니까요. 내용이다라는 걸 가지고 그 위헌 결정을 하는 걸 보고 뭐 저는 사실 여태까지 헌법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냥 부끄럽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제가 얘기를 못한 것이라고도 저는 아니 뭐 그 헌법 책들 이렇게 제일 많이 파시는 어떤 김땡땡 선생님의 경우에 머릿말을 이렇게 매번 개정판마다 쓰는데 박정희 전두환 때 노태우 때 한마디도 뭐라고 궁시렁대지도 않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 딱 되니까 뭐 법조인이란 자가 말이야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해방이 되고 나서 가장 제가 무섭게 생각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해방된 뒤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네. 민주화된 이후에 민주화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죠, 맞아요. 네. 지금 그 사람이 바로 민주화 운동 이후에 민주화 운동. 맞아요. 표현의 자유를 넓히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한 분이 조금 민주화되니까 그걸 만끽하고 언론에도 그런 언론사가 있고. 그래서 전 두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해방된 뒤에 독립운동한 사람, 민주화 이후에 민주화 운동한 사람. 그러면 유승민 대표가 그렇게 쫓겨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입장도 참 모호했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당이거나 그러면 뭐 같이 싸워주거나 할 텐데 또 남의 당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게 뭐 유승민 헌법에 그 말씀하신 대로 헌법 전문을 읽으면서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사회 원내대표를?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예, 그걸 헌법 1조 2항을 읽으면서. 이제 그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같이 합의한 문구를 이제 국회의장이 조금 수정하면은 수정 변환 통과시키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수용을 할 때 그때 이제 원내에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반대도 많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걸 설득해가지고 의총이란 야당들 의총을 얘기하는 거죠. 국회의장이 원하는 그 문구를 하나 고쳐서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통과를 이제 시켜서 결국 대통령 이제 거부권 행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 이제 그래도 그때 제가 좀 잘했던 건 했다고 그냥 자평하는 거는 그래도 보면 생각이 좀 다르거나 조금 차이가 있을 때 여당과 야당이 있을 때 그걸 조금 일치시키는 노력을 하면은 그 일치시킨 노력에 같이 합류한 사람이 자기 편이 될 수 있다는 거. 국회의장이 그래서 결국 이제 결국에는 이제 책상 안으로 들어갔지만 의결까지는 한 것. 그걸 의결도 안 해버리면 그 빛을 볼 수 없었던 건데. 그렇죠. 그 의결 절차까지는 가게 했던 것은 그렇죠. 의정이 의정 역할을 한 거죠. 역할을 이제 오랜만에. 네. 뭐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니까 오히려 대통령께서 훨씬 더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대통령 박근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 근데 저 여기서 한다면 꼭 짚고 가고 싶은 게요. 대통령이 의회에서 뽑은 사람이잖아요. 이제 당 대표도 아니고 원내 대표는 오직 의원들에 의해서만 뽑히는 거잖아요. 여당이 원내 대표를 쫓아내면 그런 사회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독재 아닌가요? 독재죠. 글쎄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를 휘둘렀던 박정희 대통령도 아마 그런 일은 못했을 겁니다. 이건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거든요. 그분은 저 남산으로 부르셨죠. 뭐 공화당 4인방 뽑으셨죠. 김성곤 그래서 그냥 아예 그리고 스스로 그만두게 했죠. 조인트 까고. 막 그냥 조용히 사라지게 만들었지. 이렇게 망신 주면서. 이건 완전 패가망신 시킨 거예요. 그것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가 이거겠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오직 의원 100여 명, 100몇 명일 텐데, 한나라당이니까, 새누리당이, 100몇 명의 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뽑은 게 원내대표인데, 정말,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이 뽑았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이 다시 뽑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국회에서 뽑히는 유일한 직책이 원내대표도만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네, 국회의원 중에 일단 뽑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런 시야에 너 나가. 그러니까 내보낸 이 저한테 충격받았어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여당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걸 의결하지 못하고 몇 번 의총과 의총을 반복하면서 한 여러 차례 의총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마저도 같이 동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제 포기하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랑 얘기하면서 그만두는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본다면 그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모법이 시행령하고 다를 때 그 개정된 국회법처럼 하면 대통령 못 해먹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중대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생기나요, 실제로? 지금 이후에 이제 사회복지위원회라든지 지금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봐야 이제 시행령으로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 위임된 범위 내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전혀 법 내용과 다른 시행령이 나오는 거죠. 또 해석도 다르게 하고 그런 것이 성남시장이 지금 정부하고 싸우는 것도 법을 만들어줬는데 그 시행령 다른 걸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시행령 정치를 하고 있는데 법을 무시하는 정치죠. 대통령이 전횡 그 한자 말 그대로 전횡이죠. 전횡 그 문자 그대로 전횡을 일삼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거 말고 원활한 국정 운영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관료들의 횡포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잖아요. 입법권을 시행령 세상이 되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민주화 투쟁인데. 이정걸
야당 원내대표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사실 여쭤본 게 그 국회법 개정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봤고 상권 분립의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거고 상권 분립 정신을 지키겠다고 하셨던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아주 줄여 말씀드리면 이런 거잖아요. 즉 원내대표가 되어서 보니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들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입각하기보다는 행정부가 그 모법에 있는 법률에 의거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명령인 시행령에 의해서 주로 통치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이 사실 무망해진 사회가 되었다. 그래서 명령 사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행정부가 갖고 있는 명령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어쨌든 간에 그 명령이 성립하려면 모법이 갖고 있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법률은 사실상 무력화되고 그 법률을 온전히 하겠다고 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쫓겨난 이런 상황이다. 그런 독재예요, 그게. 그게 그냥 교과서적인 의미의 독재. 명령만 남아 있는 거죠. 명령, 규칙, 처분, 규칙은 법률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그냥 비일비재하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도의 사회죠. 법무도의 사회죠. 그런데 무슨 불편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나 공주라면 몰라도 대통령을 하는 한은 그게 입헌주의잖아요. 아니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거는 바로잡는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길이 없죠. 그러니까 저 법과 시행령이 일치하지 않으면 위반되면 그걸 바로잡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위법 그러니까 위법 명령 심사권이라는 것이 옛날 입헌 군주제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주가 있더라도 입헌 군주제 시절에서는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입헌 군주제보다 훨씬 절대 군주제네요. 아니 그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탓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대통령이 그러시면 됩니까? 국민을 어떻게 무시하십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무시하는 국민이 정말 국민이 바보입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그랬더니 국민 바보론이 돼버린 거예요.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은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종편에서 보니까 국민 바보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렇겠죠. 지금 종편이 하고 있는 건 이종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국민이 지금 도탄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도리어 그거를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해서 열만큼 보도하면 뭐 정치인 이종걸로서 좋은 거 또 나쁜 거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좋은 보도 나쁜 보도. 좋은 보도 나간 적이 있을까요? 긍정적인 거. 9대1, 10대1, 10대 0, 피아노 한번 쳤을 때 좀 좋은 거. 피아노도 칠 줄 아는 사람이다. 이상하다. 이종구리가 피아노까지.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 혹시 섞이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저 어렸을 때 피아노 쳤나 봐. 이런 거구나. 그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정치적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메타포지. 그래서 아예 피아노나 칠까요? 잘 쳐지던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치세요, 피아노는? 시간이 없으시겠죠. 오랜만에 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 그냥 한 일주일 남겨놓은 뭐 일주일 우리 총무국장이 그냥 어디 질렀군요.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그냥 거기다 프로그램 넣어버렸어요. 야 이게 30년 만에 피아노에 흘렀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정말 중요한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새 국민들이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게 이른바 야권의 분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뭐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잘됐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국민들이 볼 때는 우려가 많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한나라당, 새누리당, 민정당, 공화당이 이기는 거 아니냐, 어부질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이 야당을 사랑하시는 분이 더 망해야지 야당이 더 정신 차린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총선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새누리당의 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300명 중에 한 220명이 될 것 같다라는 정도의 220명이요. 예, 이건 이제 이건 개헌선입니다. 넘는 거죠. 개헌이 넘어갑니다. 이제 개헌도 할 수 있는 스스로 한당이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당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지켜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그 이후의 문제이고 우리가 스스로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의 그 분열이라는 것은 빨리 중단돼서 다시 유턴, 통합의 흐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야 된다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시기에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대표님께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원칙으로 정하신 거고 통합으로 가자.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마음속에 어느 쪽에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운대로 제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통합에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통합의 길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제 정말 제 생명과 같은 당입니다. 제가 저는 정말 우리 민주당이 없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아주 거대한 그 권력과 거대한 기업에 고단하고 힘든 그 국민들을 기댈 때는 그래도 그나마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우리가 같이 함으로써 이 사회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당인데요. 저는 그런 긍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당이 통합해서 절대로 이렇게 뭐 220명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 한숨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 스스로를 뭐 포기하더라도 제 목숨을 던지시더라도 뭐 정치 생명을 걸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 이종걸 의원은 총선에서 야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단일한 대우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에게는 약속하신 국민께서 청취자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방송 많이 들으실 겁니다. 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분은 문재인, 안철수, 이종걸 이런 정도 같거든요.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문재인, 안철수는 아직 접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방송에 나올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당사자 같은 국민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뚜렷하게 뭐 이른바 몸빠, 뭐 안빠 이런 건 걱정이 없죠. 그런데 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다수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클 뿐입니다. 트위터 같은 데서 이제 다시 어쩌면 90% 이상의 사람들은 표현을 지금 못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들 그 구할의 사람들에게 짧은 메시지요. 뭐 백척간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그 땅떨어지 경계에 제가 서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야권에서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그 두 분이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기대가 제일 큰 분들입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대통령의 길에 가는 길에 서로 이제 부딪히고 그 갈등하면서 또 서로를 키워나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선은 다릅니다. 총선에 그 부딪히는 것이 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당의 아주 패배가 분명해지는 그런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건 두 분을 위해서라도 그건 중단해야 됩니다. 그 스스로 자제돼야 되고 제한돼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런 역할에 좀 가까이 있다면 저는 정말 온몸을 다해서 제 정치 생명을 다 걸고라도 두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야권 전체의 그 멸망에는 도저히 내가 동의할 수 없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보통 정치인들 감사합니다.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건다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런 걸 포함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국회의원 안 하더라도 뭐 원내대표 안 하더라도 야당이 이렇게 터무니없이 밀리는 꼴은 내가 못 보겠다. 내 역할을 하겠다.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이런 그럼 비장한 말씀이시네요. 저희 하나의 네. 정치의 몫보다는 네. 우리 당의 정치 몫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정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정치적 생명을 건다고 말할 때는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직 직업 정치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다 내려놓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사실 무형의 가치가 더 크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들 욕하지만 동시에 신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해서 다 내려놓을 각오라도 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청취자 여러분께 이종걸 원내대표의 표정을 지금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참으로 비장. 네, 비장한 얼굴이신데요. 아마 글쎄요, 저 서혜성 작가나 저가 느끼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어떤 치열한 비장함이 있겠죠. 또 저희가 느끼는 위기감보다 훨씬 더 현실 정치인으로서. 그렇죠. 우리 밖에 구경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조금 안심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참 할 얘기는 많은데 방송 시간은 다 끝나서. 그래도 한 가지 질문은 네. 들어보겠습니다. 독립운동가 항일운동가의 후손이 국회의원이 몇 명쯤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의 숫자로 생각하십니까? 광복 70주년 즈음에서 71년인데 올해가 70년. 독립운동가 후손이 몇 명쯤 있어야 최소한의 국회의원의 숫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지금 자손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요. 글쎄 그래도 후손들이 그래도 이제 그런 혈연적인 그런 상속된 그런 힘이 있고 또 의지가 있다면 아마 이런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라 걱정도 더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는데 사회 관심이 없으면 이상한 네, 거죠.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최소한도 그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소한도 상당 부분이 노력하겠다, 또 시도하겠다, 또 뭐 한번 돼보겠다,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꼭 국회의원이 숫자가 몇 명이 아니라가 아니라 그래서 뭐 몇 분이라기보다는 그런 분들 중에서 막 시도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해방되고 나서, 강복되고 나서 7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독립운동 혼선들 잘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라 탐방하고 있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군위안부, 점 찍고 종군위안부, 성노예, 일본군 전쟁 성노예 문제 같은 저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라도 독립운동 호선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지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런 식의 협상을 하고 또 손해상을 옮기느니 안 옮기느니 거기 사람이 원래 집회 신고를 100명 하기로 돼 있는데 했는데 뭐 사람이 많이 와서 1000명 정대협을 수사하겠다는데 아니 정대협이 원래 사람 모으려고 해도 모이지 않아가지고 늘 힘들어했던 데인데 요 근래 저게 이슈가 되니까 사람이 모이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1000명 한다고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히 그런 점에서라도 정말 나라의 정기를 제대로 서기 위해서라도 독립운동 후손들이 이번 총선에 좀 많이 출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이제 조건이 돼서 출마할 수 있는 여건, 뭐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당 저 당이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자랑스럽게 이분은 참 뭐 우리 당에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당에는 말이야. 저는 다른 영입보다도 이회영 선생 손주도 있고 말이야. 누구도 있고 이게 그냥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구현한다 정말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그런 것도 저는 수권 능력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정군위안부 협상 문제 우리가 다시 협상하겠다 집권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안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표본 상징으로 여기 누구 후손 국회 영입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을 반드시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그 법을 반드시 협상을 다시 하겠다. 이런 약속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정말 제가 치욕감을 느꼈거든요. 협상을 보면서요. 그러면 생각했어요. 불가역적, 최종적. 그러니까 왜 굴욕감을 느꼈냐면요. 협상이라는 거, 적어도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저건 반인륜적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 또 한 번만 쓸게요.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인도에 반한 죄.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 이건 용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공소시효도 없는 거죠. 공소시효도 없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협상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당사자하고 인원도 없이 했는데
저게 이거죠. 얼마나 독립운동을 칼보면 잘할까. 얼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아베가 누굽니까? 얘기 시간이 없어 얘기 안 하지만 정말이지. 근데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번에 서브로더 무슨 당? 민주당, 하여튼 민주당 야당에서 큰 독립운동 호손들을 과감하게 좀 젊은 사람을 영입해서 우리가 정말 민족정기 바로 세우겠다. 친일파가 지배하는 세상을 척결은 못할 망정 친일파가 바로 하는 그런 세상은 우리가 집권해서 꺾어버리겠다. 일단 이런 자신감과 용기를 이정걸 대표님이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총선도 얼마 남지 않은 정말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 또 야당의 운명이 정말 백척간도진일보의 상황인데 중책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를 모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강청을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이제 청취자들과 헤어지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새해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네, 새해니까 덕담도 좀 해주시고 또 정치인 이종걸 전망도 좀 말씀해 주시고. 붉은 원숭이 해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고 IMF도 힘들다고 그러고 경제에 너무 어렵고 삶 자체가 그 하나의 고통인 그런 이 사회에 정치가 이렇게 희망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이번 총선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좀 다시 거듭나고 이 분야를 치유로 만들고 일치해서 거기에 고통스러운 데다가 또 우리의 그 걱정까지 해드리는 건 없겠다 하는 생각. 요번 한 몇 달 사이에 저희들이 아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희들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 걱정하는 분들에게 그만이라도 희망을 좀 드리고 안심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새해 2016년 정말 복 많이 받으셔야지 우리나라가 클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렵고 힘들고 아주 나쁜 조건에 있는 분일수록 더 그런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돕고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 작가님도 짧게 인사 나눠주시죠. 나쁜 정치인을 안 뽑고 좋은 정치인 뽑는 것이 여러분 복 받는 길입니다.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주권 행사에서 복이 떨어집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오다방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메이커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이